우리가 모든 물질 변화는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뼈나 이것도 칼슘이나 철분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정상 조직도 담석이나 아니면 요로 결석이나 이제 비정상적으로 굳는 것도 결국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담석이나 이런 결석 같은 거는 그냥 피가 돌지 못하는 곳에서 산도가 높아져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산도가 높아짐으로써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세포가 의도해서 만든 거고 비정상 조직들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석의 물질은 뭐예요? 중산,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중산 탄인산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콜라겐 성분과 약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굳어진 게 바로 담석이고 결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녹이는 처방을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작은 거 정도는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큰 거는 이거 우리는 사회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핏길이 열려서 피의 유속이 빨라진 다음부터 치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선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만약에 염증이 생겨도 터질 정도 상황이면 수술은 응급처치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작다면 그냥 우리 방법으로 해도 없어지고, 너무 크다면 수술하고 우리 방법으로 사회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재발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이해가 좀 돼요? 이 얘기 이제 연결지어서 하면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TV 보면 백신 맞고 하는 거 심전생리학 공부했다고 하면은 혈액 속에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 건 왜 생긴다고 해요? 심전생리학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혈소판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강산 물질이고,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혈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중산의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산을 해독해버리면 어떨까요? 혈소판을 녹이지도 못하게 하고 응고도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러 갈 때 그날부터 3일 정도만 이 강산만 해독해줘도 그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전생리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대처할 정도는 돼야 심전생리학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치료점은 그래요. 사람마다 신장과 간이 30%, 50%, 70% 떨어진 정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심전생리학에서는 조혈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헤모그린 수치가 우리가 12.5에서 한 14까지를 정상이라고 보고 12좀 밑이는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데, 헤모그린 수치가 한 14까지가 정상인데 15, 16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빈혈이나 똑같아요. 조혈 기능이 망가진 거. 이걸 이제 심전생리학에서는 가상철이라고 그래요.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철분이 만들어진 것을 심전생리학에서는 가상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리의치를 적용하지 않고 통계의학적으로 보면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전부 혈액 속에 철분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간을 망가뜨린다. 이 말하고 심전생리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비정상적 심전생리학은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은 거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짜 철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현대의학은 철분이 간을 망가뜨렸다 생각하고 하니까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속에 식중독균, 유해균이 많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 유익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철분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먹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기 이전까지만. 그래서 저도 2, 3번을 요즘 지금 사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중계방송 하면서 내 몸 관찰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안경도 꼈고, 안경을 안 끼면은 사물은 봐져요. 그렇지만 글은 못 읽어요. 이게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내가 1년, 길게 잡아서 1년 6개월이면 안경도 벗고 머리도 다시 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제 피부도 지금 보면 검버섯 같은 게 이렇게 까먹까먹 여기 보이는데 검버섯까지도 싹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갑장선 기능 저하증인데 1차적으로 이제 질의 내용과 현대학이 바라보는 현실과 이거를 먼저 읽어드리고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증세를 심천생리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이게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가 하는 거를 양쪽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진행합니다. 방사성 요우드 치료에 의한 인위적인 갑장선 일부 조직 파괴로 영구 갑장선 저하증으로 바뀌어 현재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열로 치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이제 요지예요. 이제 요지인데 지금 이제 현실에서 이걸 이제 현대의학은 이걸 어떻게 보고 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고 또 심천생리학을 그 같은 내용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는 거면 이해가 좀 쉽겠죠. 방사성 요우드는 먹는 약물로서 일반적인 방사성 치료와는 다릅니다. 정상 갑장선 세포와 갑장선 암 세포는 갑장선 호르몬을 합성하기 위해 요우드를 필요로 합니다. 방사성 요우드는 조금 다르게 생겨서 방사성을 방출하는 요우드입니다. 아주 소량의 방사성 요우드를 먹고 며칠 후 전신 촬영을 하면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촬영할 수 있으며 많은 용량을 투여하면 정상 갑장선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장기, 침샘, 난소, 고환, 폐도 일부 흡수하지만 양이 적은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문제를 일으키지만 당장 적은 양이니까 당장 표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 그 얘기거든요.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요오드와 경쟁해서 갑장선 세포로 흡수되기 때문에 치료 전 최소한 2, 3주 이상 요오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최소 포함된 음식만을 들어야 합니다. 또 갑장선 세포가 요오드를 잘 받아들이려는 갑장선 자극 호르몬이 높아서 자극을 해주어야 하므로 갑장선 호르몬 복용을 일시 중단하여 잠깐 갑장선 기능 저하증을 만듭니다. 갑장선 암 환자는 모두 갑장선 요오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부위의 암이 전이되지 않고 크기가 작은 갑장선 암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발표하는 기존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읽고 나면은 마음이 답답해져요. 백사장에서 모래 치수재는 시기로 성분학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런 치료 방법이 우리가 많이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해서 이런 치료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문 패턴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많다고 느껴지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심천생리학으로 바라보면 이건 너무나 답답하고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느냐. 심천생리학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인체의 모든 조직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며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앞장기가 먹기 전 성분이 다르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성분이 다르며 그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이 그 다음 장기를 이루고 살며 앞장기의 배설물인 영양분이 양이 많으면 체세포 개체수가 많고 기관 조직에 영양분이 적으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체의 모든 성분은 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에 성분을 이름을 나열하면 수많은 이름으로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먹이사슬 연결고리를 기초에 두고 갑장선 기능 저하, 갑장선 기능 항진의 차이는 무엇일까? 갑장선 기능 저하, 기능 항진이 목에서 왔지만 출발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절대 갑장선 기능 저하나 항진은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 저하와 기능 항진은 산의 강도 차이예요. 피가 회전하지 못하는 산의 강도. 예를 들어서 산도 8에서 암이 온다고 하면 산도 한 4에서는 기능 저하가 오고 한 6에서는 기능 항진이 오는 거고
산도가 이제 8이 되면 암이 오는 거고, 산의 강도,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의 강도가 높아지면 병명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오드라고 하는 게 방사능을 배출하는 요오드를 이렇게 먹어주는데 여러 장기들이 소량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방사성이 반출하는 걸 먹는 목적이 뭘까? 어떤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그 치료 행위의 효능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암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무엇 얻으려고 하는 효능의 목적은. 그러면 이 방사능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체세포의 생식기를 파괴해서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잠시는 멈출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완치가 되냐? 더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면서도 계속 악화되냐고 따지면은 현재 치료는 하지만 대부분은 열의 7, 8 정도는 치료를 받으면 가면 갈수록 계속 악화되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안 됩니다 하지 완치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갑상선 세포든 아니면 다른 조직의 세포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일부가 망가져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 신천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은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 환경 조성이 뭐예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돼요. 근데 갑상선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갑상선 주변의 말초보세혈관을 막으니까 피가 돌지 못했고 피가 돌지 못해서 혈관이 처음 막혔을 때는 약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도 달라지고 병이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강산의 산화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건 암이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키냐 아니면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되어서 응고시키냐 이거에 따라서 혹이 생기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무록도 생길 수도 있고 비지정도 생길 수 있고 섬유증도 생길 수 있고 담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산의 강도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런 치료를 갑상선 암이나 이런 조직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요오드를 복용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요오드를 먹어서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해서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은 치료 행위가 이 주변에 있는 말초보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이 소멸돼서 피가 돌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며 여기를 막으려고 하면 이미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는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진다 설명을 하는데 이런 치료 방법이 신장과 간은 더 망가뜨리지 않느냐. 만약에 내 이론이 틀리다고 하면은 갑상선이 목이 좀 안 좋고 만성피로가 왔을 때 만성피로가 온다고 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 올 때 출발은 만성피로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신천생리학에서 만성피로의 원인은 직접 뭐라 그래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한다. 혈액 속의 산소 밀도가 높을수록 몸이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볍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수록 컨디션이 나빠요. 이건 신장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갑상선에 배설하는 배설물이 적을 적에는 신장 기능만 회복시키고 근데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도 왜 하필 갑상선 쪽에서 이런 병이 발병했느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게 재수 없이 4번, 18번 위치를 막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병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4번, 18번, 8번을 빼주면 갑상선 기능 저하든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암이 작은 암이든 혹이든 사라질 거냐 안 사라질 거냐. 10명 하면 적어도 9명은 사라지지 않을까. 9명 이상. 근데 이런 병을 지금 하는 치료 행위들이 몸에 건강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 사회도 건강하려고 하면은 노인과 젊은 사람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도 자식을 놓지 않으니까 나이 든 사람만 있으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 우리 몸도 끊임없이 죽은 만큼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되고, 새로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노후 세포들은 녹아서 없어지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명이 이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이게 요오드 치료나 이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상선에 암만 치료하면 방배 안 하는 게 하면 되지, 사람이 통째로 죽는 건 내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치료하려고 하면 신천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포괄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갑상선 조직이든 심장 조직이든 간 조직이든 근육이든 신경선이든 신경선의 피복세포든 세포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장기의 기관이, 장기의 조직이 큰 거는 체세포가 많을 뿐이고 적은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다.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언젠가는 죽는데 그 수명이 평균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이게 심천생리학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혈관이 70%가 막히면 활동성 세포는 몇 프로일까요? 30%예요. 그러면 갑상선에서 배출하는 기능 저하로 특정 성분이 부족한 건 몇 프로가 부족하면 70%가 부족하고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려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100으로 가게 해주는 게 그게 치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심부전증이 돼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도 이걸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그 종자가 있어야 그 종자를 퍼뜨려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듯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여버리고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 놓는 기능 망가뜨려 놓고 자식 놓으라고 하면 놓겠냐? 당연히 못 놓죠. 암세포 정상세포는 45일에서 80일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건 열흘이고 20일 만에 막 세포 분열을 빨리 하니까 요걸 막는 게 암을 억제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 놓는 기능, 세포 분열, 우리 세포 분열 하지 못하게 그 항암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하면 우선 당장 세포 분열은 아니라니까 안 크지만 그 다음 어떡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식구들 다 죽고 자식 없으면, 기존에 있는 노인들 다 죽고 자식 없으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라. 이거 안 배워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뭔 생각하느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우리 전체를 보면 이게 우리가 대우주예요.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는 소우주입니다. 근데 대우주나 소우주나 생리 이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큰 사람의 우리 몸속에도 내가 세 가지 영혼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체세포 자체 120조 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독립된 생각을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지혜의 영성은 세포 120조 마리가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특정 성분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거든요. 과민 반응의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의 원인 물질은 뭐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자극하는 거. 그래서 특정 성분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도 병이고 적게 생산하는 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인 양만큼 해야 이게 바란스가, 전체가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을 적게 한다고 하면, 많이 하게 해주려고 하면 사람도 10명이 먹고 배설한 양하고 3명이 먹고 배설한 양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명이 먹고 배설한 양이 정량이라고 하면 인구수가 3명이면 10명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10명한테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그 10명이 100명 되거든요. 근데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혈전이 만들어져야 혈관이 막히는데
혈전이 만들어지는 원인,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약을 쓰면 뭐더라도 전부 다 신장과 간이 더 망가뜨리는 약만 쓰면서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치료가 해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하면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암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이라야 진정한 암이다. 쉽게 얘기해서 암인데 수술하고 나은 사람 있지 않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두 사람 있는데 암세포는 미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데 왜냐. 특정 부위의 산도가 높으면 조직이 약간 다르겠죠. 그걸 찾아내는 거. 이제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하는 행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람도 더 과격해지잖아요. 우리 인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물질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원인 물질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강산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처음 막혀서 찍는 약산, 시간이 더 지나면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강산의 산화작용이 암을 요기하고 중산은 응고시켜서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늘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진단받고 우리 방법으로 바로 한다고 하면 그냥 100명 하면 뭐 적어도 97명은 치료돼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이제 갑상선으로 진단받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오래 치료하면은 대부분 치료를 받는 동안도 계속 신장과 간은 더 망가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혈 기능까지 망가져 버리면 이제 첫 단추를 낄 때 힘들어요. 왜냐? 몸의 조혈 기능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사혈을 하면 피부족에 의한 그 합병증이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요점하면 우리가 정상세포가 100이라고 할 때 한 70%가 없어져도 70%가 없어지고 30%만 남아 있어도 얼마든지 사혈을 해주면 그 70%가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에 다 있다는 거라. 이것을 왜 안 된다고 그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도는 거 안 배워도 알 거고, 피가 못 돌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 안 되는 거 다 안 배워도 알 거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 안 되는 거 다 알 거고, 물이 고여 있는 물 부패하듯이 혈관이 막혀도 피가 못 돌면 썩는다는 거 다 알 건데,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많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이 혈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혈전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간이 망가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치료한다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자기들끼리 이런 방사선 치료법, 이게 무슨 대단한 요법인지 알고요. 그래서 왜 이게 화가 나냐고 하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정관수술을 하지 않고 나 애 좀 놓게 하고 애를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기가 쉽겠죠. 근데 정관수술을 해버리고 나서 나 애를 놓게 해주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항암이나 방사선의 그 기능으로 하는 건 대부분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하는 게 주의 효능 목적이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는 비정상 세포가 빨리 세포 분열을 하는 건 막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못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생식기를 파괴해서 잠시는 좋아지는 듯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 상태로 나타나지 치료받았다는 게 더 이상 악화되지 못하게 노력하는 거지 그걸 따라잡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대부분 보면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오늘도 어느 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심장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심근 그 심장 판막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굳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또 혈류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혈류가 이렇게 역류하니까 조그만 적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수술하자고 한다는 거라. 참 그거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이렇게 진단하는 거와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이게 질병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성분으로 검사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즉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빨리 해요. 그러면 암세포만 죽인대. 그러면 왜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갑자기 빨리 하게 됐을까?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라. 스트레스의 원인 물질은 뭐냐?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산도는 거가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따야 생리치적 원인이 되는 거죠.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피의 유속은 왜 느려졌느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있어야 막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혈전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대부분 이 갑상선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자 합병증이기 때문에 제가 고혈압과 저혈압을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고혈압과 저혈압은 외형상으로는 정반대다. 근데 원인은 같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이 되는 거고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된다. 그래서 갑상선이 있는 사람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놈이 5번을 막으면 대부분 저혈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현대의학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걸 그대로 방치하면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전을 만들어내는데, 이미 만들어진 걸 녹이는 혈전 용해제는 쓸 줄 알아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는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못해 아예 방향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현대의학은 동양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00년이 발달해도 내 치료 효능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안을 내려버리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공부한 거를. 그래서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둬서 우리가 갑상선 조직 세포가 100개가 정상이라고 할 때 담은 10개, 30개라도 남아있으면 그놈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면 30개든 10개든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 방법으로 상당히 치료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암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 요도 이런 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치료 재생 보고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맞죠? 병든 세포 떨어져 나가고 그 빈 공간을 자식 세포가 채우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치료가 되는데, 이걸 망쳐버리고 당장 지금 갑상선 이상이 없으니까 갑상선 세포의 배설물인 스스로 못 만들어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면 넣어주면 된다. 병의 원인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치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책에다 뭐라고 써놔요. 동양의학이 현대의학이고 지금의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치료 방법을 찾으면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 치료 변화가 있는 쪽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거고 1000년이 더 발달해도 내 의술의 치료 효능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내 주장이거든요. 이게 30년 전에 책을 쓸 때나 지금이나 요만큼도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현상들 이렇게 보면서 남하고 다투기 싫고, 저도 이제 이만큼만 쓰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내 좋은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요. 저도 늘상 이제 환자들만 이렇게 상대하고 살다 보니까 웃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늘상 아픈 사람 와서 살려주십시오, 저 병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만이지 좀 유쾌한 얘기를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소지들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보면 내가 남들한테 대접도 받고 잘 사니까 이게 좋아 보여도 진짜 제 입장으로 보면은 병든 사람만 상대한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삶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현실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제가 책에다 3권에다 그런 표현했죠.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는 멀거니 뜨고 거기 떨어져 죽는 사람도 아무 말이 없어. 왜 떨어지는가를 모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무 말이 없다는 거라.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을 고정관념만 조금만 바꿔서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50%만 더해버리면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이걸 치료 못해가지고 암으로 발전시키고 갑상선을 수술로 잘라내버리고 평생이 홀문제 먹으라고 하는 게, 그래 홀문제도 먹으면 뭐 몇 년 이상 먹으면 암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 먹으면 암이 생기니까 5년 이내까지는 괜찮다? 참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1, 2, 3, 4 우리 누적돼서 한계치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는 우선 먹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그걸 만드는 장기나 기능 조직들은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재생 복원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의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대의학은 신천생리하고 비교 자체를 하려고 하지 마라.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 질의한 내용이 보면 지금 가장 이제 관건은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으로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조혈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무엇을 보강하면서 하면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이제 이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한 3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질의만 보고 어떻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단안 내리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점 정리를 해주는 거는 그냥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고 필요해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나 갑상도 기능 저하라고 하네요. 기능 항진이라고 하네요. 그거 그냥 10명 하면 9명 반 치료되는 병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상도 기능 저하라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먹고는 있는데 아직 수술도 안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기능의 개통을 치료를 안 했다. 그거 완치율 90% 이상은 될 거래요. 근데 항암이나 방사선 기능, 체세포의 생식기를 파괴하는 양리 기능을 했다가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 놓는 기능을 망가뜨리면 어때요? 자식을 못 놓잖아요. 우리 세포도 평균 수명이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그랬어요. 45일에서 80일을 살면은 본체는 죽어야 돼요.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는데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노공을 통해서 보습 효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만큼 세포 분열로 태어나고 죽은 만큼 세포 분열로 태어나면서 예, 건강한 세포와 노후 세포가 이렇게 바란스를 이 사회가 건강하듯이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는데 이 기능을 파괴하는 게 항암이나 방사선 요법이다. 이렇게 해놓고 치료하자고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갑상선 그 주변의 세포들이 체세포들의 생식기가 얼마나 파괴됐느냐, 그 조직이 몇 프로나 남아 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신천생리학은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론을 따지면 제가 이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여기다 살면서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산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연산홍이, 제가 연산홍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연산홍이 제일 많은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산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간돌해서 다 베내고 그 사이에다가 연산홍을 심었어요. 근데 한 3년은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새순이 올라오면 계속 잘라줬는데 3년이 넘어가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건비가 뭐가 관리비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많은 양을 심어놓고 반절 포기하다시피 했거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새로 심을 일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나무를 뿌리째 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평지를 고르다 보면 땅 속에는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잡초가 하나 떨어져서 바라붓이나 이런 것들이 씨가 하나 져서 처음에는 한 포기가 커요. 그거 몇 달만 있으면 전체를 푸르스름하게 다 덮어요. 그러면 그 잡초도 그 종자가 하나라도 있을 때 그게 전체가 번지는 거지.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포도 정상 설계 도면대로. 그래서 제가 벌집으로 비유를 잘하잖아요. 꿀벌집을 장난 삼아서 한쪽에 손으로 갖다 확 잡아 뜯어보라는 거라. 그러면 거기는 없지요, 아무것도. 근데 그 벌들은 원래 설계 도면대로 벌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 지혜를 이미 가지고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보면 거기 똑같이 다 져놨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도 우리가 각 기관 조직이 우리가 벌집처럼 이렇게 기본 원 설계도면이 있다 그러면 일부가 망가져도 나머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은 일부만 남아 있어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 조직 숫자대로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이 다 있는데 현대의학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그대로 놔두고 몸이 못하는 걸 약으로 수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모든 병이 대부분이 다 난치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판막이 그 두꺼워지는 거 하나 치료 못 해가지고 더 지켜보다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던가 뭐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저녁에 잠자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장마비 걸리면 어때요? 5분 넘어가면 못 살겠죠. 죽은 사람 말이 없고 우리는 그런 속에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 저는 그게 답답해서 제가 오늘 좀 열을 좀 받은 것 같죠. 제 입장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이제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이제 마음 먹고 원래는 한 10년 정도는 집 짓고 올라가서 이제 내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집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기 좀 넣으면 한 열흘 정도만 이제 올라가서 편안하게 이제 살라고 하면 저는 이거 손 떼려면 얼마든지 떼요. 오히려 내가 이거 손을 떼면 하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세속에 어떻게 보면 진흙탕에다 한쪽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속 시원하게 말을 탁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만 하면 이게 과대 광고다 뭐 식품 팔아먹으려고 이 짓 한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도 상당히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듯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채인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요. 심천 생리학을 얼치기로 배우면 한 100년 살아야 되고 제대로 배우면 120년 이상은 살아야 심천 생리학 제대로 배웠다고 해라. 그래서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간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뺐던 자리 똑같이 한번 빼주면 또 한 20년 건강하게 살지 않겠냐 하는 게 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심천생리학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부터 보면 내가 주장하는 게 뭐다. 그래서 심천생리학은 병명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증세에 얽매여요. 현재 지금 증세가 어떻게 나고 있느냐. 그래서 몸속에 산소가 부족할 때, 산도가 높을 때, 뭐가 높을 때 이걸 어느 부위에 피가 못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날까. 딱 들고 얼굴에 딱 보면은 그냥 나오거든요. 누구 말하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라고 이렇게 내놔도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여러분 걸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의 한 가족에 한 사람 정도만 그 교육 배울 때 그 배우는 비용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똑똑히 익히면 병원비 10배 이상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진단 한 번 받아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갖다 내빌잖아요. 그러면서도 완치나 돼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누워서 나오는 사람이 전판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도 현대의학은 바꾸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속에서는 올바로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질병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중학교 때 한번 2, 3, 6, 8번 싹 빼주고 또 한 20년 있다 2, 3, 6, 8번 딱 빼주고 그동안에 이제 재수없이 조금 생기는 거 가슴이 답답하면 5번, 30번 머리가 띵하면 1번, 9번 가래가 많이 끓면 5번, 32번 이런 식으로 빼주면 여러분들 건강관리하는 거 그렇게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빼주면 무면은 우리 행인이 어쩌니 시비에 말려들 것도 없고 우리 동호회도 어때 이거 배우면도 여러분들이 가서 이걸 배워서 치료해달라고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법적인 문제 생기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육비 너무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앞으로 내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맘먹어보면 어혈을 일주일에 300g, 500g 빼면은 보사의 균형을 안 맞추고는 누구도 버틸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빼고도 35년 동안 이걸 빼면서 깨우친 학문의 그 축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회를 이렇게 입문하면은 여러분들 제발 좀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현대 기준에 있는 학문이 치료의 정답이라고 하면 병이 다 낫고 예방이 돼야 된다. 그게 결과가 안 좋다고 하는 건 반드시 원인이 뭔가 잘못됐다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적어도 93% 이상. 그러면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되는 쪽으로 93%가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걸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배우고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는 현대의학에서 도저히 생각 못했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새로운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안 되는 방법에다가 이놈을 쪼갈라서 자꾸 거기다 붙여버리면 어때요? 기존의 방법이 보태진 만큼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응급처치하고 수술하는 거 담당하고 심전생리학은 근본 원인 치료.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 완전히 건강, 예방, 관리하는 거는 심전생리학으로 해서 두 가지가 좀 합심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늘 바람이거든요. 그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성격이 조금 급해져서
좀 듣는 사람들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으로 보면 너무 답답해요. 내가 해도 어떤 병이든지 그렇거든요. 죽어라고 해도 완치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병 치료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병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걸 10번, 20번, 100번 경험한 사람은 그거 하면 낫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칠 줄 아는 사람 말이 옳을까요? 100명, 1000명을 해도 안 낫으니까 그건 고치기 어려운 게 의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업무도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면서 힘들다고 하냐.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도 잘 한번 생겨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분도 빈혈만 없다고 하면은요, 치료가 될까 안 될까 판단하는 거는 일단 사혈을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금방 떨어지면 조혈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쉽게 안 떨어지면 해보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 3개월, 5개월 이렇게 사혈을 해보면은 호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은 이어서 하는 거고, 3개월을 불과 3개월 아니라 한 달만 빼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뚝 떨어져서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얼굴이 붓는다, 이런 부작용이 난다고 하는 거는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망가진 사람은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좀 부담이 돼서 그렇지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노력과 어떤 경제적 부담이 따를 때는 그만한 효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유튜브만 좀 많이 봐도 부작용 없이 좀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안전사회요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꼭 동호회 가서 배운다는 거 한번 꼭 마음다짐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